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부동산 이슈 출발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서울시가 승부수를 띄웠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승부수를 띄었을까요? 지금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모든 전문가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하루빨리 메꿀 것이냐. 이게 지금 가장 관건인데요. 서울시가 주택 공급 속도전 선언, 서울형 주택진흥기금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주택 공급의 속도전을 선언했다. 지금 현 정부에서도, 이재명 정부에서도 공급을 늘리기 위한 투트랙 전략이죠. 민간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공공 분양, 공공임대를 또 활성화시키는 두 축으로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서울시가 또 거들었죠, 지금. 공급 속도전. 정부의 정책과 발을 맞춰서 서울시도 지금 거들었습니다. 서울형 주택기금이라는 게 뭐냐? 이게 전국 최초 지자체가 실시하는 주택기금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민간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걸 지원하겠다. 토지 건설, 관리, 운영 모든 부동산에 대한 전 과정을 지원하고 시민 80%가 누릴 수 있는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창하죠? 그런데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다른 우리보다 먼저 어떤 정책을 핀 나라들, 그래서 성공한 사례들, 이런 것들을 가서 항상 배워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정책을 보면은 결국 우리도 어떤 정책으로 갈지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난 6월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했다고 해요. 여기서 공공기금 주택 공급 모델을 점검했다. 이게 뭐냐면요. 오스트리아 B는 전체 주택의 40%가 공공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기금을 모아서 기금 지원형 임대주택이라는 거죠. 여기에 지금 아이디어를 얻어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10년간 2조 원의 주택진흥기금을 마련하겠다. 10년간 2조 원. 그렇다면은 기존 공급 물량에서 매년 2,500가구 정도가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10년이면 25,000가구죠. 자, 그러면 기존 공급 물량, 항상 우리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매년 2,500가구가 추가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니 그렇게 되면은 공급 부족이란 얘기가 좀 없어질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예상을 하고 이 주택 공급 서울 주택진흥기금이라는 걸 지금 발표를 한 거죠. 자, 다음을 보시면은 자, 그렇다면 이 주택진흥기금이 도입이 됐을 때 주택 수급 불균형이 장기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을까? 이거를 근데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서울시가 지난해 내놓은 2032년 서울 주거 종합계획에 따르면 주택의 최소 공급을 가정했을 때 주택 우리나라의 최소 수요가 74만 9천 가구에 최소 수요 74만 9천 가구. 그래서 공급이 한 7만 1천 가구가 부족하대요. 이게 그래서 주택진흥기금을 통해서 10년간 2만 5천 가구가 추가적으로 공급이 된다면 최대 공급 여력이 78만 가구인데 이걸 넘어서서 80만 5천 가구까지 공급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급을 했을 때 최대 수요가 76만 4천 가구인데 80만 5천 가구면 상당히 윗도는 거죠. 예상치를. 최대 공급 목표치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주택이 공급이 부족하지 않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장기적인 계획이잖아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재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얘기들은 지금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너무 이게 빠르게 지금 왜 서울시에서 대책이 나왔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년이 지자체 선거가 있잖아요. 내년이. 그래서 이것도 혹시 어떤 그 선거를 위한 그런 또 대책이 아닌가 하는 약간은 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주택 수급을 생각해서 이렇게 내놨다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만 있다면은 주택 해소에 주택 공급
부족에 상당히 기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글쎄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택 공급 촉진 방안으로 이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제시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근데 뭐 늘상 나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재개발 재건축이 단계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계마다의 그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데,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 시행까지, 그 다음에 착공부터 준공까지 모든 기간에 걸쳐서 규제를 철폐해서 속도를 높이겠다. 근데 규제를 어떤 규제를 철폐하는 겁니까? 규제 철폐가 서울시에서 마음대로 철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이것도 규제를 철폐한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이게 서울시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비구역 지정이 보통 2년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걸 2년으로 한 6개월을 단축시키겠다. 그리고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까지 보통 3년 6개월이 걸리는데 이걸 1년으로 단축하겠다. 사업 시행이 가서 관리처분에서 2주까지 8년 6개월이 걸리는데 이거를 6년으로 단축해서 총 현재보다 5년 6개월을 단축하겠다. 이건 정말 뭐 단축할 수만 있다면 바람직한 거죠. 하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을 때 사업성이 문제 아닐까요? 이게 단축을 시켜준다고 해서 이게 뭐 모든 지역에서 얼싸 좋다고 진행을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데들은 상당히 이런 단축 효과가 엄청나게 클 것 같아요. 하지만 진행을 빠르게 하지 못할 곳들, 즉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들은 단축을 해주면 뭐합니까? 사업성이 나빠서 주민들이 찬성을 안 하는. 그래서 이것도 좀 좋은 얘기인데, 얘기는 좋은 얘기지만 과연 이게 잘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규제 완화로 신당 9구역이 첫 번째 케이스로 지금 완화가 됐는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신당동은요, 중구잖아요. 중구는 가운데 중자예요. 그래서 서울시의 가운데에 있어. 딱 중앙에 있다. 그래서 중구입니다. 중구에는 대표적으로 상업 지역들이 많죠. 그래서 뭐 명동이나 충무로 이런 곳들이 다 중구잖아요. 그래서 상업 지역들이 많은 반면 주거 지역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부족합니다. 주거 지역의 중구의 대표적인 지역이 신당동인데 이 신당동은 한마디로 단독주택, 빌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빌라, 단독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신당 9구역 같은 경우는 이 신당동 전체가 남산 고도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높이 올리지를 못해. 높이 올리지 못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곳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신당 9구역이 지금 현재 총 세대수가 한 450세대를 분양하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반 분양이 한 280세대. 일반 분양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신당 9구역이 조금 경사가 좀 진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연세 드신 분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그리고 상당히 좀 불편한 곳입니다. 거기를 이번에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규제를 풀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는 15층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입지는 상당히 좋거든요. 3호선 약수역, 6호선 버티고개역 다 역세권입니다. 3호선과 6호선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곳이죠. 자, 그런데 여기 서울시 규제 철폐한 3호 높이 규제지의 공공기업 완화 첫 적용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이 신당 9구역을 모델로 해서 앞으로 이 재개발이 힘든 곳들, 고도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기업 비율, 이런 것들이 높은 곳들, 공공기업 비율이 높아서 제대로 안 되는데 공공기업 비율도 줄여주겠다. 2%까지, 최대 2%까지 줄여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첫 번째 지금 모범 사례로 지금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 주거지역, 남산 고도 제한을 받을 때
일반 주거지역의 최대 높이가 28m거든요. 그렇다면 7층까지밖에 못 져요. 7층까지. 그리고 준주거지역이 45m까지 허용이 돼요. 그러면은 준주거지역이면 15층까지 질 수가 있어. 신당동이라도. 그런데 여기는 주거지역이거든요. 여긴 주거지역입니다. 일반 주거지역. 주거지역이면은 28m까지밖에 못 지는데 45m까지 허용을 해준 거예요. 공공기여화나 첫 적용지, 서울시 규제철폐 안 3호에 이 신당 구구역을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준주거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45m까지로 고도를 높이를 높여주니까 어떻게 돼요? 15층까지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층까지 질 수만 있어도 7층하고 15층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좀 진행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앞으로 지어지게 되면은 가치가 상당히 커질 곳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중요하게 한 가지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항상 우리 문재인 정부 때 21년도인가요? 2사 대책, 2월 4일 대책 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을 공공주도로 진행을 한다. 그래서 SH나 LH공사에서 주도를 하고 주민들은 그냥 맡기는 거죠. 맡겨서 거기서 이익이 나면은 이익의 일부를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일부는 공공의 목적으로 쓰겠다. 이게 이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었잖아요. 근데 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이 한마디로 조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개발은 주민이 주도하고 그리고 즉 공공이 지원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돼야지 이게 원만하게 잘 되지, 공공이 주도하게 되면 이게 사업이 잘 안 돼요. 안타깝게도 잘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신당 구구역 같은 경우 이 개발을 주민이 주도하고 서울시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식, 이게 새로운 어떤 정비 사업의 모델로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도는 어떻든 간에 상당히 좀 바람직한 대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민간 주축이 되는 민간 재개발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는데 과연 공공과 민간 어디가 더 효과적인가? 방금 말씀드렸죠. 공공 주도로 문정부 시절에 2사 대책이라고 해서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 진행했잖아요. 근데 진행 지금 하고 있는데 몇 군데나 됩니까? 거의 없죠. 자, 왜 그럴까요? 이게 토지 소유자들이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에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동의를 안 하면 현금 청산 대상이야. 강압적이죠. 그래서 이 공공 주도의 강제성,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 이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문제가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차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진행이 잘 안 되고 결국은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을 진행했던 데들이 다시 민간으로 돌아선 거죠. 자, 그런데 이 재개발 재건축은요, 결국 조합원들이, 거의 집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이 자기 땅을 내놓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원칙은 뭐예요? 자율성 있게, 자율적 추진이 맞는 거지,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이 개입하는 이런 개발 방식은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이 개입하는 개입 강도가 심하면 심해질수록 부작용은 점점 더 커지고요. 그리고 사업 진행은 더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좀 우려되고 있는 게 그런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시킨다고 했는데 갑자기 거기에 공공이 붙어. 예, 공공주도, 공공의 힘을 실어주는.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 문재인 정부랑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때도 잘 안 됐잖아요. 그렇다면은 뭔가 생각을 잘 해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또 똑같은 방식으로 밀어붙여서 또 실패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정부의 강력한 주택 공급 대책이 없으면 집값 급등할 것이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 그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렇습니다. 민간 연구소죠. 주택 매매 가격은 정부 기준으로 0.2% 올해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은 3.0% 상승할 것이고요. 경기도는 수도권은 1.5% 상승할 것이고 지방은 1.2% 하락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론은 뭐예요? 저는 이 민간 건설 이런 민간 연구소에서 어떤 부동산에 대한 전망을 내놨을 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박사들이 앉아서 책상 앞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두드려 가지고선 뭐 얼마가 오르느니 떨어지느니 이것은 사실은 여태까지 맞은 걸 본 적이 없거든요. 현장을 알아야지, 현장에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뭔가 정확한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부동산 모르잖아요, 잘.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전국적으로 보면은 주택 가격은 0.2% 하락하는데 서울은 오르고 수도권도 오르고 지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자,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해놨죠. 이게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상당히 올 하반기 또 내년 상반기까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6.27 대책이 나오고 나서 사실 이 매매가가 급등하는 그런 상승세는 잡혔잖아요. 하지만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나요? 그렇진 않죠. 상승폭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상승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오르고 있는 겁니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오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상승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올해 만약에 지금 6.27 대책이 나오고 나서 이게 우리 6.27 대책이 뭐예요? 대출 규제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시장이 상승 흐름일 때는 이 규제 대책의 효과는 3개월에서 6개월을 못 간다.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그리고 모든 정부에서 규제 대책을 내놓을 때 첫 번째로 내놓는 대책이 대출 규제다. 이런 얘기 드렸죠. 왜냐하면 대출 규제는 시장을 빠르고 강하게 잠재워요. 사는 심리를 얼어붙게 해요. 대출 규제 가장 직격탄이죠. 단기적으로. 그래서 시장을 단기간에 잠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이제 공급 대책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과연 이 공급 대책을 늘려서 지금 어떻게 이걸 늘려가지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금리는 계속 인하될 거는 기정사실이죠. 제가 부디의 한수 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금리는 인하될 거예요. 주택 공급 부족해요. 내년에는 더더욱이나 부족해. 서울 같은 경우는. 자, 그렇다면은 이런 주택 시장에 불안 요소가 지금 숨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급은 그냥 뭐 단기간에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대출 규제 하니까 매매 수요가 줄어들고 그냥 아예 전세로 눌러앉아 살지. 그런데 전세 대출도 지금 줄여놨잖아요. 그렇죠. 전세 대출도.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저는 올 하반기가 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전세가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매매가도 오르는 동반 상승하는 그런 시장으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전세란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출 규제로 서울 전월세 시장 대폭 상승할 것을 예상하는데 과연 그럴까? 예, 맞습니다. 대출을 규제하면 매매 수요가 일단 주춤하죠. 반만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이동을 할 거고요. 그러면 전세값이 막 오르죠. 전세값.
근데 물건이 없어. 전세값이 오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 전세 대출을 받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세 수요가 감소하면서 월세로 전환을 합니다. 월세로 전환을 하면 월세가 딱 올라가죠. 계속 오릅니다. 그럼 전월세 전환율 상승을 보고 전세 대출을 받는 게 더 유리하다 하면 전세로 또 사람들이 몰릴 거예요. 그럼 전세가 또 오를 거고, 전세가가 오르게 되면 또 매매가 상승으로 갑니다. 항상 이런 패턴으로 가는데요. 지금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축소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 없는 사람은 이제 전세도 못 간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세입자들은 이 대출 없이 목돈 마련이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전세로 거기 들어가서 전세로 대출받기 점점 더 힘들어지면은 월세로 가겠죠. 월세로 눈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는 거예요. 월세 상당히 지금 이거 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시장 상당히 지금 문제다. 저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한마디로 효율적인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이건 너무도 간단합니다. 각종 규제 다 철폐하고요. 공급을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사업을 손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재건축 재개발의 핵심,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핵심 뭐냐면은 사업성이 나느냐 안 나느냐예요. 사업성이 나면 주민들이 그냥 다 할 거예요. 빠르게 우리 빨리빨리 하자. 사업성 좋으니까. 사업성 안 나면요, 아무리 정부에서 득달을 해도 안 합니다. 예, 왜냐하면 추가 부담 나중에 엄청 물어내는데 그걸 누가 해요? 이사 가고 말지 딴 데로. 자, 이익이 난다면 공공이 하든 민간이 하든 사업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공공이 한다고 뭐 빨라진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재초안 같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이런 것들은 재건축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아주 안 좋은 그런 정책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폐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공급이 많아야 집값이 안정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을 늘린다? 이거 정말 넌센스 아닙니까? 아니,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늘어나는 건데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을 늘린다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이 늘어나요? 안 늘어납니다, 절대. 그러면은 지금 상태로 정책이 간다면 제가 판단하기는 결국은 공급 부족은 계속 더 가속화될 거고 집값 상승은 계속 될 것이다.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정책 전환을 하지 않는 한 저는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자, 오늘 부동산 이슈 여기까지 진행을 합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